푸마가 등장했다. 정찰차에 너무 많은 화력을 얹은 순간 바퀴 달린 기갑 차량의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꺾였다. 독일군은 1940년 북아프리카 전선을 위한 중형 정찰차를 원했다. 가볍게 보고 빠르게 빠지고 무선으로 전달하는 것이 전부였어야 했다. 그런데 SDK FZ234/ 이 푸마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밀폐형 포탑, 50mm 주포, 전방과 후방 양쪽에 운전석을 갖춘 8륜 차체, 적과 접촉하면 즉시 역방향으로 이탈할 수 있었다. 보기엔 정찰차였지만 실수 하나에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기계였다. 문제는 따로 있었다. 주조 장갑 부품 부족으로 생산은 느렸고 결국 100일대만 완성됐다. 아프리카 투입이라는 원래 목적은 공장 지연으로 이미 의미를 잃었다. 이 차량은 날카롭지만 국지적인 도구였다. 대량 전환점이 아니라 개념의 증명이었다. 프랑스는 다른 방향에서 같은 유혹에 빠졌다. 냉전 초기 파나르 EPR은 단순한 정찰차가 아니었다. 1954년 버전에는 AMX-13에 FLC 포탑을 얹었다. 75mm 장포신 주포에 자동 장전 장치까지 약 279대가 이 구성으로 생산됐다. 빠른 속도, 긴 항속거리, 그리고 같은 급의 어떤 차량보다 강한 대전차 화력. 하지만 화력이 강해질수록 무게도 늘었고 무게는 곧바로 서스펜션과 정비 부담으로 전환됐다. 진동하는 포탑 기계 장치는 정비 규율을 요구했다. 승무원은 좁고 시끄러운 차체 안에서 높은 속도와 강한 포화를 동시에 다뤄야 했다. 그 대가는 뜨거운 전자장비, 먼지, 그리고 모든 부품이 정상일 때만 작동하는 체계였다. 이 비아름 바퀴 달린 기갑 차량에 전차급 화력을 얻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이탈리아의 R3T20은 그 논리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었다. 크기를 줄이되 위협은 그대로, 공수 수송이 가능한 소형 플랫폼에 20mm 자동포를 얹었다. 포탑 부항각은 넓고 기동성은 과도하게 좋았다. 적이 이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수출 시장은 냉랭했다. 7가지 이상의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졌음에도 단 한 나라도 정식 채택하지 않았다. 생존성은 사실상 없었고 너무 많은 역할을 약속한 작은 차체는 결국 아무 역할도 얻지 못했다. 세 기계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같은 결론을 가리켰다. 정찰차는 적을 보는 순간 이미 적을 쏘고 있었다. 바퀴가 화력을 얻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바퀴는 이제 정찰을 멈추고 사냥을 시작했다. 피아트 오토 멜라라 A UBL/74HVG는 작은 차체에 불편한 질문을 실었다. T-54와 IS-3이 등장한 이후 기존의 경량 대전차 해법은 빠르게 낡아갔다. 1977년 IMI와 OT-5 멜라라의 협력으로 탄생한 60mm 고속 시스템은 AUBL/74 위에 올랐다. 개념은 단순했다. 적이 무겁고 느린 전차를 기대하는 자리에 작고 낮고 빠른 무언가가 먼저 나타나 쏜다. 하지만 포탄의 후장갑 효과는 약했고 사격 속도도 느렸으며 포의 부각은 지형 앞에서 제약이 됐다. 시장도 반응하지 않았다. 훌륭한 공학적 답변이었지만 충분한 수요가 없는 답변이었다. 그럼에도 이 차량은 중요한 선언이었다. 바퀴 달린 플랫폼이 공식적으로 중장갑에 맞설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남아프리카는 앙골라 경험을 통해 기존 차량의 한계를 이미 알고 있었다. 루이캇 빼고는 그 인식의 산물이었다. 기본형 루이캇에 105mm GT7을 얹고 현대식 조중이와 열영상 장비, 나토 탄약 호환성을 추가했다. 공식 재원은 시속 120km, 항속거리 약 1000km, 60도 전방온에 23mm 방호, 그리고 헌터킬러 방식의 행진간 사격, 서류상으로는 거의 완벽한 바퀴 달린 구축 전차였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방위군은 기본형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수출자는 구매자를 찾지 못했고 프로토타입은 단 한 대로 끝났다. 승무원은 전차 수준의 사격 훈련을 요구하는 플랫폼에 앉아 있었지만 전차의 생존 여유는 없었다. 강력한 화력, 뛰어난 기동성, 그리고 실현되지 않은 미래, 이보다 더 명확한 대비는 없다. 이탈리아는 멈추지 않았다. CI-5 컨소시엄이 1985년 개발을 시작한 첸타우로는 1992년부터 105mm 버전으로 양산에 들어갔고 이듬해 소말리아에 투입됐다. 이후 보스니아, 코소보, 이라크, 레바논,
첸타우로 120은 그 연장선이었다. 히트팩트 포탑의 120/45mm 주포, 시속 110km, 20마력/톤, 오만이 9대를 구매했다. 이탈리아 육군은 재장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가장 강한 구성은 항상 모두에게 필요하지는 않았다. 120mm가 바퀴 위에 올라간 순간 계급의 경계는 사실상 사라졌다. 하지만 그 대가는 그대로였다. 얇은 장갑, 지뢰와 매복에 대한 취약성, 그리고 더 강한 화력이 전차를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 첸타우로 이가 강화된 방어를 내세운 건 우연이 아니었다. 화력이 강해질수록 치러야 할 대가도 함께 커졌다. 실험은 끝났다. 이제 바퀴 달린 장갑차는 연대 편제표 안에 자리를 잡았다. 엘란드 90MK, 7은 프랑스 A, ML의 라이선스 생산으로 시작됐지만 1991년까지 약 1600대가 만들어지면서 남아프리카 자체 프로그램이 됐다. 1979년부터 생산된 MK7은 이전 버전의 현장 경험을 고스란히 흡수했다. 새로운 지휘관 큐폴라, 개선된 제동 장치, 더 나은 변속기, 운전석 공간 확대, 90mm 주포를 실은 소형 사륜 차체는 적이 더 무거운 무언가를 예상하는 지점에 먼저 나타나는 데 능했다. 건조한 능선, 덤불지대, 도로 옆 공백. 하지만 1960년대 말 남아프리카군은 이미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엘란드 90은 일반 전장에 맞지 않는다고. 참호를 넘지 못하고 험지에서는 4바퀴와 높은 접지압이 발목을 잡았다. 90mm는 장거리 장갑 표적에 충분하지 않았다. 오래 쓴 기계는 결함을 숨기지 않는다. 바로 이 경험이 훗날 루이카를 요구하게 만들었다. MX-10RC는 같은 프랑스 계보에서 태어났다. 파나르 EBRC의 후계자로 1970년대에 설계됐고 6륜의 105mm 주포, 조절식 유기압 서스펜션, 초기형 수상 도하 능력을 갖췄다. 프랑스군에는 1970년대 말부터 배치됐으며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256대가 RC-R 수준으로 개수됐다. 추가 방호, 신형 자기 방호 시스템, 통신 장비 개선, 실전 이력은 길다. 그러나 오랜 작전 경험은 한 가지를 반복해서 증명했다. 이 차량은 화력 지원, 강력 돌파, 위험한 정찰에 강하지만 정면 돌격에 투입되는 순간 전혀 다른 전쟁에 끌려 들어간다. 승무원은 강력한 주포 뒤에서도 항상 알고 있었다. 이건 전차가 아니라는 것을. 사막의 긴 행군, 포탑 안의 열기, 서스펜션 소음, 그리고 거리 계산 하나가 틀리면 알루미늄 외피만 남는다는 사실. 영국의 FV7-21 폭스는 1975년부터 배치됐다. 30mm라든 기관포를 실은 사륜 알루미늄 차체, 수상 도하 능력, 시속 약 105km, 약 325대 생산 중 180대가 영국군에 납품됐다. 패럿과 살라딘을 대체하려 했지만 실전 운용은 냉랭했다. 엔진 과열, 변속기 결함, 높은 무게중심으로 인한 전복 위험. 이 문제들은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인 속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1993년부터 94년까지 퇴역까지 차에 20년도 안 됐다. 승무원은 빠른 기계를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잘 작동하는 동안은 훌륭했다. 하지만 전장은 항상 작동하는 동안만 싸우지 않는다. 대량 생산은 개념을 검증하지 않는다. 긴 복무만이 진실을 드러낸다. 냉전 후반 바퀴 달린 장갑차는 실험실을 떠나 교리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다른 선택을 했다. 87식 정찰 경계차는 1987년 정식 채용됐고 2013년까지 111대가 생산됐다. 코마츠가 82식을 기반으로 개발한 이 차량은 25mm 오를리콘 KBA 자동포를 라이선스 생산에 탑재했다. 수상 도하 능력도 MBC 방호도 없었다. 그것은 결함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일본의 정비된 도로망, 명확한 방어 교리, 5인 승무원 구성. 이 차량은 세계 어디서나 싸우는 기계가 아니라 특정한 환경에서 차갑고 정확하게 작동하는 도구였다. 빠른 위치 전환, 광학 장비, 통신 절제. 대당 가격은 높았고 연간 구매량은 적었다. 수십 년에 걸친 생산이 그 결과였다. 국영을 키우는 대신 전문화를 택한 노선은 플랫폼을 덜 보편적으로 만들었지만 그만큼 더 정직하게 만들었다. 독일은 보다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1983년 말 개발을 시작한 다임러 벤츠 라드캄프바겐 90은 1986
년 프로토타입이 완성됐다. 목표는 루크스의 기동성에 레오파르튼의 화력을 얻는 것이었다. 바퀴 위에 이 차량은 단 한 대로 끝났고 코블렌츠 군사기술 컬렉션에 보관됐다. 프로젝트를 죽인 건 기술적 실패가 아니었다. 예산 삭감과 바뀐 방위 시장이었다. 그러나 이 기기계가 남긴 것은 도면이 아니라 관점이었다. 이후 GTK 복서 연구에 그 경험이 흘러 들어갔다. 프로토타입 한 대가 전쟁을 바꾸지는 못한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가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는지는 바꿀 수 있다. 시험장의 정적 속에서 기술자들이 들은 건 엔진 소리만이 아니었다. 바퀴가 중포탑을 감당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최초의 진지한 답이었다. 중국은 질문 대신 양산으로 답했다. ZLT-11은 08식 8륜 장갑차 패밀리에서 파생된 105mm 직사화력 지원 차량이다. 무게 약 23톤, 시속 100km, 항속거리 약 800km, 수상 도하 가능. 2008년부터 복무 중이며 2023년 제인스는 인민해방군 제80 집단군에 배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차량의 강점은 단독 화력이 아니라 체계 안에서의 위치다. 네트워크화된 여단 구조, 신속 대응 편제, 현대식 조준 장비. 그러나 물리는 바뀌지 않았다. 8륜의 105mm를 얹으면 무게, 방호, 부품 수명 사이에서 여전히 같은 거래가 이루어진다. 전자장비가 늘어나고 조종석이 쾌적해져도 승무원은 여전히 속도와 첫발과 올바른 기동료의 생존을 기댄다. 장갑이 아니라. 클래스가 표준이 되는 순간 타협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전제가 된다. 이제 바퀴 달린 장갑차는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여러 역할을 한꺼번에 요구했다. 백스트라 105는 프랑스가 EBR에서 AMX-10RC로 이어온 계보를 더 순수한 형태로 밀어붙인 시도였다. 1990년대 후반 시험에서 이 차량은 하루 500km를 포함해 총 2500km를 주파했고 최대 2500m 거리에서 정지 및 행진간 115발을 발사했다. 숫자는 설득력이 있었다. 105mm 주포, 현대식 조준 장비, 높은 초탄 명중 확률. 그러나 프랑스 육군도 해외 구매자도 손을 들지 않았다. 프로토타입으로 끝났다. 기술적으로 설득력 있는 기계가 시장의 무관심 앞에서 멈추는 건 이 클래스에서 낯선 일이 아니었다. 시험장의 성공은 조달 예산의 논리와 다른 언어로 말한다. 독일의 헨셸 웨르테크닉 클래스 3 P는 다른 방향에서 같은 한계를 시험했다. 1980년 남아프리카의 새 세대 장갑차 요구가 출발점이었다. 경량, 중량, 중형 3등급의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졌고 클래스 3는 중량급이었다. 105mm L7 주포를 얹은 8륜 자체 약 41톤, 비스마르크라는 별칭이 어울릴 만한 규모였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측이 추가 개발을 위해 선택한 건 이 차량이 아니었다. 더 가벼운 중형급 훗날 루이칸으로 이어진 클래스 2B였다. 현장의 논리는 냉정했다. 거대한 바퀴 달린 구축 전차는 인상적이었지만 기동성과 화력과 양산 적합성 사이의 균형에서 탈락했다. 가장 크고 강한 기계가 선택받지 못하는 이유는 언제나 그 기계밖에 있었다. T182 이 보어하운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같은 유혹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보여준다. 1941년부터 42년까지 영국은 무거운 장갑차를 원했고 미국이 응답했다. 8륜 57mm 주포, 당시 중형 전차에 맞먹는 중량. 영국은 2500대를 주문했다. 하지만 북아프리카에 도달한 건 27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주요 전투보다는 기지 경비와 후방 임무에 쓰였다. 포장도로 밖에서의 기동성은 차량 자체의 무게가 짓눌렀다. 대규모 주문은 조용히 취소됐다. 이 차량이 진상되는 적의 장갑이 아니었다. 전장의 지형과 자기 자신의 질량이었다. 새 기계는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모두 같은 지점에서 멈췄다. 바퀴가 전차에 가까워질수록 전차가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선명해졌다. 살아남은 건 가장 순수한 개념이 아니었다. 가장 쓸모있는 기계였다. WMA-301은 중국이 수출 시장에 내놓은 답이었다. 타입 92 전차 포탑을 기반으로 한 105mm 주포를 6륜 장갑차 차체에 얹었다. 탄자니아가 구매했고 이후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관심을 보였다. 이 차량의 논리는 단순했다. 전차 없이 전차급 화력이 필요한 군대,
넓은 영토, 얇은 군수 지원, 빠른 전개 능력. WMA-301은 그 조건에 맞춰 설계됐다. 정교한 전자 장비도 복잡한 서스펜션 시스템도 없었다. 대신 정비가 단순하고 부품 조달이 쉬우며 가격이 낮았다. 강력한 화력은 기술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단순함의 산물이기도 하다. 라텔 90은 같은 남아프리카 땅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았다. 육륜 보병 전투차 자체에 90mm 주포를 얹은 이 차량은 1970년대부터 앙골라 전선에서 실전을 치렀다. 빠르고 항속거리가 길고 험지에서도 버텼다. 승무원들은 이 차량을 전차 대신 쓰는 것이 아니라 전차가 없는 곳에서 전차보다 먼저 도착하는 기계로 이해했다. 그 구분이 중요했다. 라텔 90이 오래 살아남은 이유는 자신의 역할을 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한 척하지 않고 빠른 것을 전술로 삼았다. SA RC 마크 6은 제2차 세계대전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영국 남아프리카 부대가 운용했다. 마몬 해링턴 차체의 6파운드 대전차포를 얹은 육륜 차량이었다. 사막에서 포차를 끌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체 위에 직접 포를 올린 이 해법은 즉흥이 아니라 현장의 논리였다. 화력이 필요한 곳에 바퀴가 먼저 도달했다. 보호 장갑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롬멜의 기갑 부대가 진격하는 사막에서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생존이었다. 이 차량은 클래스의 가장 오래된 형태를 보여준다. 기술이 아니라 필요가 만든 기계. 세 차량은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대륙에서 만들어졌다. 공통점은 하나였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 바퀴 달린 장갑차가 수십 년을 살아남은 이유는 물리법칙을 극복해서가 아니었다. 전차가 없거나 늦거나 너무 비싼 곳에서 항상 먼저 나타났기 때문이다. 가장 빠른 기계가 가장 강한 기계를 이기는 전쟁이 있다. 그 전쟁에서 이 클래스는 지금도 달리고 있다.